네. 186쪽에 아까 이제 바로 그 전까지 했는데요. 큰 4번에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부지 선정 단계나 이제 조금 공부됐을 때 좀 더 할 텐데 앞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여러분 188쪽 한번 가보세요. 188쪽에 가시면 괄호 3번에 선정된 입지 가능 부지 분석 방법 해서 찾으셨나요? 동그라미 1번에 가능 매상 구축의 방법 뭐 그런 거 있죠. 요게 좀 시험에서 나와요. 매출액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 매상고. 그래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이제 아직 안 들어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 A번이에요. 1번 기억번 비율법.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오늘은 한번 설명을 천천히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비율법이라는 거는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듯 하면서도 꽤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율법인데요. 첫 번째는 뭘 하느냐? 첫 번째는 그래서 그냥 뭐 읽기만 할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매상고 여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뭐 정리 좀 하고 이야기 드리죠. 비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력 모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휘 분석 모형.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만만치 않지만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건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냈고 비율법에 대해서는 상세히 물어봤다. 그래서 이 비율법을 한번 보시자 그 얘기예요. 그럼 비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먼저 가능 거래 권역을 획정하는 겁니다. 획정. 그래서 가능 거래 권역을 획정한다는 거는 또 뭐냐? 사실은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팔 수 있는 상권이 대략 어느 정도 넓이일까?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도 뭐 따져보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피자집이다. 피자집. 나는 여기다 피자집을 하나 열어볼까 생각 중이다. 대안부지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피자집을 열고자 하는데 뭐 들어가는 돈이 3억이다. 뭐 전 재산인데 아무데나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될까요? 좋은 자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남항주 쪽에서 이제 후보 입지로 한 4개로 골랐다 그 이야기예요. 4개를 매출액을 싹 다 계산해 봐가지고 가능 매출액이 작은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큰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큰 쪽.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매출액 계산하는 단계인데, 자, 그럴 때 첫 번째 가능 거래 권역 획정이라는 건 뭐냐? 대략 나는 우리 점포의 상권이 가능 거래 권역이 반경 5km 정도로 봤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5km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왜 5km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는 대답하겠다 이야기예요. 피자라는 것은 주로 배달에 의존하는 상품입니다. 배달. 매장에 오는 손님도 많지만 배달 70, 매장 방문 고객 30.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달은 30분 안에 배달을 해주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을 내더라 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 오토바이 타고 안전하게 배달을 30분 안에 해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거리가 5km를 봤다. 왜냐? 일단 피자를 전화 주문 받으면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죽에다 토핑 얹어가지고 오븐에 집어넣어서 나올 때까지가 20분 걸렸다라고 치자. 그러면 배달하는데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밖에 안 되느냐? 달랑 10분. 10분 동안에 안전하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시켜봤어요. 야, 10분만 달려갔다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5km는 가겠는데요 그러더라. 그럼 저는 가능 거래 권역을 몇 킬로로 준다고요? 5km. 뭐 지도에다가 피자집의 후보 입지를 점을 찍고 반경 5km로 원을 그리면 되죠. 그래서 원을 쫙 그린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시면 되느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추계하면 돼요. 소득. 그래서
이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주게 하는데, 소득은 어떻게 주게 하느냐? 인당 소득이나 가구당 소득 둘 중에 하나를 주게 하면 됩니다. 인당 또는 가구당. 뭐 조금은 우리가 고민해 보면 금방 알겠지만, 둘 중에 어떤 소득을 쓸 거냐라는 거는 어떤 점포냐에 따라 달라지죠. 피자라는 거는 혼자 먹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먹는 거예요? 혼자 먹기는 양이 많죠, 그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는 거니까 어떤 소득을 쓰는 거냐? 가구당 소득.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지출 가능액, 지출액을 추계하는 겁니다. 지출 가능액을 추계한다. 지출 가능액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쪽 이제 상권 안에서 우리가 설문지를 몇 개 받아보면 되죠. 아니 뭐 피자 보통 한 달에 몇 개나 먹으세요? 이렇게 설문지 받아보면 돼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2판 먹는다 그러더라. 2판. 그러면 피자가 보통 사이즈는 어떤 거 먹으세요? 패밀리 사이즈 그러더라. 그러면 한 25,000원이라 치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피자 때문에 돈을 얼마 쓴단 말이냐? 5만 원.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지출액을 추계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뭘 할 수 있느냐? 지출 비율을 구할 수 있어요. 지출 비율이 뭐냐? 예컨대 이 사람 가구당 소득이 얼마냐? 500만 원이다 월간. 그러면 이제 500 벌어가지고 피자 사는 데는 얼마 썼단 말이냐? 5만 원. 그러면 피자에 지출하는 비율은 몇 %예요? 500분의 5니까 1%.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점포의 가능 매출액을 구할 수 있단 말이냐? 얼마든지. 그래서 가능 매출액, 요거는 이 지역의 총 소득에다가 뭘 곱하면 되느냐? 지출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럴 때 총소득도 뭐 계산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요. 아까 우리가 여기 가구당 소득 알아냈죠? 여기다가 이 안에 가구수만 알면 돼. 가구수. 뭐 요즘은 쉽습니다. 이런 거는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인구 통계, 인구 센서스 자료도 있고, 요즘 상권 분석 툴도, 상권 분석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아서 쭉 선 그으면 이 안에 뭐 몇 가구가 사는지, 뭐 몇 명인지, 연령별로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협회 강의할 때 그런 거를 강의하거든요. 상권 분석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이 아까 500이라 그랬죠. 500. 그 다음에 가구 수가 여기 2,000가구라고 치자. 그러면은 총 소득이 얼마냐 하면은 5, 20, 100억이에요. 100억이게. 100억. 그러면 이제 100억이다. 100억. 여기다가 아까 지출 비율이 몇 프로였죠?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냐? 1억. 그래서 우리 점포의 예상 매출액을 구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이런 이야기죠. 꽤 합리적이죠? 생각보다는 상당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 비율법만 일단 좀 보자고요. 비율법은 가장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는 방법으로, 이 방법에 의할 경우 대상 점포가 전체 면적을 차지하는 비율을 거래 가능액의 총 지출 가능액 곱하여 대상 점포의 가능 위상으로 산출된다 그랬네요. 그래서 비율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 A번에 대상 부지에 대한 가능 거래 지역을 획정합니다. 획정하고, B번에 1인당 주민 소득을 추계한다. 그래서 인구 센서스 자료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1인당 또는 뭐 가구당 소득 뭐 원하는 거 구하시면 되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가구당 소득 뭐 등등등 이야기 있죠. 그 다음에 C번에 거래 지역의 지출 가능액을 추계한다. 대상 점포에서 판매하는 품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래 지역의 지출 가능액을 추계한다. 지출 가능액을 추계하기 위해서 거래 지역 내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주거 인구에 대한 자료도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상권 분석 프로그램 많다 그랬죠. 혹시 뭐 골목 상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거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기청에서 만드는 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상권분석이라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게 한 30억 정도 투입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뭐 또 SK가 만든 것도 있어요. 지오비전이라고, 지오비전. 그다음에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라는 회사에서 만든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그러니까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유료고 국가가 만들어준 것만 무료예요. 유료는 뭐 월간 사용료가 몇백만 원 하죠. 네. 그래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분석 전문가들만,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만. 네.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중개사분들이 쓰기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 상권 분석 툴을 가지고 실습하면 금방들 대충 알아요. 네. 그래서 쫙 잡으면 요즘은 심지어는 빅데이터라는 요즘 뭐 맨날 인기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빅데이터. 그래서 이제 중개사 협회에서 제가 강의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분석 그 방법인데, 우리가 분석하는 그 상권 분석 툴이 국가 정보를 거의 쓰기 때문에 사용하는 DB가 어마어마해요. 뭐 인구 통계 DB부터 건물 DB, 뭐 주소 DB, 그다음에 핸드폰 문자 DB 이런 까지 해서 막 수천만 건의 DB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하고는 시대가 달라져서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오늘 현재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유동인구 바로 나와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비교적 근사치가 나와요. 왜냐하면 핸드폰 쓰는 사람들 추적이 되니까. 핸드폰 쓰는 사람들은 신호를 받잖아요. 핸드폰이. 그래서 뭐 거의 정확합니다. 옛날에는 그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종일 앉아가지고 이거 뭐 몇 명 오나 이거 했거든요. 아줌마들 막 알바 시켜가지고 일주일 내내 점포 하나 인수하려면 피자집에 그것도 몰래 앉아야 돼. 왜냐하면 작전 쓸 수 있으니까. 누가 조사한다 생각하면은 막 그래서 아는 사람 없는 사람 불러가지고 공짜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와 장사 잘 되나 보다 권리금 1억 줬더니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 뭐예요? 그랬더니 다 친척들이었대. 그런 일이 하다 하거든요. 장난치는 일이.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조금 정확해지긴 했죠. 그렇다고 또 100%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출 가능액을 알았죠. 그 다음 D번 지출 가능액의 비율하고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상 점포의 취급 품목들에 대한 지출 가능액에서 가구당 또는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이 비율을 거래적 가구수나 인구수에 곱해가지고 취급 품목에 대한 총 지출액이 구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결국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이런 이야기죠. 유추법은 그 뒤에 넘어가시면은 뭐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나중에 하죠. 중력 모형이라는 거는 그거는 잠깐 하나만 읽어볼게요. 그 밑에 공식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허프의 중력 모형 아까 허프의 확률 이론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꼴 보기 싫은 공식? 그 앞에 나온 그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허프의 중력 모형을 아까는 상권만 그렸잖아요. 상권. 그럼 상권을 알면 우리가 매출액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얘 상권이 여기가 반경 2km다. 그럼 얘 안에 인구수라든가 가구수를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수에다가 그 상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객단가라는 게 있어요. 객단가. 이마트 가면 꼭 물어보세요. 안 알려줘요. 네. 그건 이제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객단가를 곱해버리면 돼. 그래서 점포들은 객단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객 1인당 단가예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을 구분하죠. VVIP냐, 뭐 그냥 VIP냐,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냐. 그래서 VVIP는 요즘 같은 경우는 방을 따로 주잖아요. 백화점은 따로 줍니다. 따로 그러니까 접대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거기 이제 백화점 제일 이쁜 여직원들이 한 3명 붙어가지고 사모님 오늘은 뭘 구매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 있으면 쟤들이 다 물건 가져와. 오늘은 좀 백 하나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백을 5개 가져와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게 어떤 건지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아줌마 한번 떴다 하면은 한 뭐 몇천만 원씩 긁고 가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10,000명 상대하는 것보다 그 아줌마 1명 상대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해하신 거죠? 저는 갔다 하면은 뭐 잘 안 쓰고 구경만 하고 오잖아요.
그런 싸가지 없는 상술이. 그래서 거기 A번에 아까 우리 봤던 거 나오잖아요. 중력모형이란 두 물체 간의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질량, 무게의 크기에는 비례한다는 만율력 법칙을 원용해서 대상장파의 가능 외상거리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아까 봤던 거죠? 뭐 어쨌든 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매출액 올라갈 때는 약간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금 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자고요. 일단 요 정도를 그래서 이제 아까 비율법 중심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뭐 넘어가시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195쪽에 제5절에 공업입지인데 혹시 여러분 불안할까 봐서 194쪽에 5번에 상업재 입지 조건 해가지고 막 뭐 잔뜩 써놓은 거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이게 무슨 기계도 아니고 이런 걸 묻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지금 우리 책은 몇 개 안 적은 거고요. 많이 적으면 막 이게 한 40개 50개 됩니다.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막 잠이 안 와서 죽겠다. 그럴 때 이런 거 읽으면 잠이 바로 오죠. 제가 어제 박인 선생님이 한참 자고 있는데 전화해서 깨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수업이시죠? 내일 오시면 꼭 이야기 좀 해주세요. 농담이 아니고 어떻게 잠이 깨가지고 나 이제 여기 올라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야, 안 되겠다 일찍 자야지 그러고 잔 거예요. 잘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하다가 잠이 깼는데 들어 누워서 1시간 반을 뒤적여도 잠이 안 와.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원고 부탁받은 게 있어서 이제 에이 책이나 쓰자 그러고 새벽 4시까지 책 작업하고 잠깐 눈을 붙였더니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후딱 씻고 나왔죠. 예. 그래서 그 박현 선생님이 뭐 재밌었어요. 통화 내용은 재밌었는데 재미는 있지만 잠 못 잤다. 그 다음에 제5절에 자, 공업지 입지선정인데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서는 뭐 상당히 잘 나오죠. 그래서 일본의 뭐 입지인자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뭐 그런 건 전혀 안 중요하니까 거의 설명드릴 일이 없고요. 혹시라도 설명드린다면 뭐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예. 197쪽 한번 가보세요. 공업지 입지 이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배버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가 공업지에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이 배버의 입지론은 상당히 또 공업 입지에서는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배버라는 사람이 1700년대 말 1800년대 살았던 사람인데 대단한 1800년대 주로 활동했던 분이죠. 근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 최소 비용 이론은 자, 1번, 2번 정도만 읽어보고 그러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에 자, 생산 여건이 동일하다면 생산과 판매에서 최소 운송비가 드는 지점에 공업은 입지한다는 이론이고 최소 운송비, 이 운송비가 다른 말 수송비인데 수송비는 원료 제품의 무게, 그 다음에 원료 제품 수송되는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원칙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최소 운송비 지점은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 합이 최대가 되는 쪽이요, 최소가 되는 쪽이요, 최소가 되는 쪽, 뭐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고 뭐 또 하나 확인을 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버라는 사람이 주장한 배버 최소 비용 이론이죠. 이것도 이제 이름 잘 보세요. 공장의 위치는 일단은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가장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생산비가 덜 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공장에서 전반적으로 쓰는 비용이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공장에서 쓰는 비용이 뭐냐? 방금 우리가 이제 보셨던 가장 중요한 비용이 운송비, 뭐 다른 말로 수송비예요. 운송비 말고도 있을 겁니다. 인건비,
이거 말고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직접 이익이다.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 위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운송비가 결국 공장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운송비는 뭐에 따라 영향을 받느냐? 우리가 공장에서 운송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원료죠. 그래서 원료의 무게하고 수송거리 또는 제품, 그래서 원료나 제품 요것들의 무게 요거하고 요것들의 수송거리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원료 또는 제품. 그래서 이것들 원료나 제품의 무게하고 수송거리를 가지고 운송비를 계산한다면 운송비 최소 지점을 찾을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베버의 이론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제 뭐 그럴싸한 이야기냐?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라고 가정합니다. 포항제철이 어디가 있냐 하면요. 요쯤 있을 겁니다. 그죠? 토끼꼬리 같이 딱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바닷가에 있는데, 왜 바닷가에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일단 포항제철은 철을 만드는 회사니까 원료로는 뭘 쓰겠냐 그러면 철광석을 쓸 겁니다. 철광석은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할까요? 원료 자체가 해외에서 올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저 브라질에서 많이 가져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브라질보다 조금 가까운 브라질이 요즘 있지 않아요? 요즘? 요거는 뭐 워낙 멀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보다 조금 가까운 게 비행기 5시간 거리 호주. 호주도 이제 뭐 철광석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즘 이걸 많이 가져오는데 어쨌든 이걸 가져오면 원료를 이제 수송했을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송비는 뭐에 따라 달라지겠냐? 원료가 무거울수록 수송비 많이 들겠죠. 수송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당연히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먼 데를 택한다고요? 가까운 데를 택한다고요? 가까운 데 그런 이야기예요. 기본 가격이 똑같다면. 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다 팔 때는 주로 국내라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운송할 것이고 아니면 수출할 텐데 뭐 수출은 또 배로 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럴 때 이제 이 제품의 수송비도 제품의 무게하고 수송 거리에 따라서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후보 입지가 A 지역일 수도 있고 B 지역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입지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데를 택한다고요? 최소인 지점을 택한다고요? 그게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 봐라. 지금 포항제철이 포항에 있길 망정이지 만일 저기 충북 제천이나 어디 원주쯤 있어봐라. 원주 좋네. 원주. 예? 원주 학원 있으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호주에서 배를 타고 철광석이 도착을 했어요. 200만 톤. 그러면 이제 원주까지 원료를 싣고 가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배에서 내려. 이게 내리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트럭에다가 실어.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돈 더 들어요. 그런 다음에 먼지 풀풀 날리면서 여기까지를 200만 톤을 싣고 가. 지금 뭐 25톤 트럭 한 대라 그랬어요. 한 2만 대, 3만 대 분량이에요. 그렇게 몽땅 가는 거예요. 그럼 막 트럭들이 그렇게 가되면 기름값이 얼마나 들 거고 원료 쓴 거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많이. 그럼 또 제품 만들었다 치자. 만들면은 여기서하고 똑같은 짓을 해야 돼요. 또 차에다 실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또 서울까지 싣고 가야 돼. 뭐 여기나 저기나 어차피 서울로 가야죠. 뭐 거리가 조금 가깝긴 하네요. 그래 봤자 얼마나 줄어들겠냐 그게. 여기서 이미 많이 썼는데.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는 내륙 지방이 유리했다고요. 원료가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임해공업단지가 좋았다고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들이 그냥 지어진 건 아니고. 이해하신 거죠? 그렇게 고민했다 그 이야기예요. 과거에도.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를 일본 70년대 80년대에도 이렇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입지를 나름 잘 정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최소화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197쪽입니다. 이제 요게 개념이 잘 들어가야 나중에 어려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만 다시 볼게요. 최소 운송비 지점은 다시 1번 볼게요. 1번 다시. 생산력이 똑같다면 생산과 판매에서 최소 운송비가 드는 지점이 공장에 입지하기 좋다라는 이론이고, 수송비는 원료나 제품의 무게하고 원료나 제품 수송되는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최소 운송비 지점은 원료 운송비하고 제품 운송비가 가장 많은 쪽이요, 제일 작은 쪽이요, 제일 작은 쪽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즉 배번은 우선 거기는 이제 아직 설명 안 했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운송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럼 아까 제가 초반에는 인건비하고 직접 이익을 이야기했는데 무시해버렸냐?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단히 국토가 좁죠. 그러니까 중국처럼, 중국은 이제 인건비 차이가 좀 납니다. 실제로 뭐 아시나요? 농민공이라고 아세요? 민증이 거기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주민증이. 북경 내에 있는 애들하고 저 시골에 있는 애들이 주민증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애들 농민공이라 그래, 농민공. 농사 짓던 애들. 걔들은 올라오면 똑같은 막노동을 해도 인건비가 절반 이하예요. 이해하신 거죠? 굉장히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건비가 차이가 심하게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인건비가 뭐 2배 차이가 나겠어요, 3배 차이가 나겠어요. 거기서 거기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뭐 똑같은 포항제철 월급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가 A건 B건 간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 이야기고, 집적 이익은 뭐냐면 집적은 많이 모여있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모여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컨대 어떤 지역에 공장이 한 개 있는 것보다는 공장이 200개가 모여있으면 원료라든가 물류 같은 걸 공동으로 구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갈까요? 그런 걸 집적 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단지가 많아요. 산업단지 아는데 한번 불러보세요. 국가산업단지건 뭐 지방산업단지건 아는데, 아니 일단 제가 시작할게요. 울산공업단지, 광양. 좋아요. 빙고. 또 뭐 아는데 없어요? 여천 공업단지 모르세요? 여천 석유화학단지. 그게 여천이에요. 여천이 한 500만 평 되죠. 충청도뿐 안 계세요? 저 대산도 한 500만 평 되는데. 충청도는 맞는데. 그렇죠.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저 부산 쪽은 많죠. 마산, 창원. 그래서 많아요. 요즘은 이제 일반 산업단지라 그래가지고 원주에도 하나 들어갔죠. 원주 혁신도시 안에 산업단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생명공학인지 뭔지 뭐 이런 거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원주 단가 많이 올렸거든요. 많이 있어요. 아무튼 제천인가 어디는 뭐 한방의학단지인가 뭐 많은 가면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지들이 있는 이유가 집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위치에 영향을 안 주죠. 아까 운송비하고 다르죠. 여기든 저기든 200개 회사가 모여만 있으면은 비용이 절약돼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5번 잘 보세요. 즉 배반은 우선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먼저 조사한 후에 이 지점이 임금의 지역적 차이에 의해 어떻게 수정되는가를 살펴보고, 만약 보세요. 자,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여기 A예요. A인데 B 지역이 임금이 무려 한 절반밖에 안 돼. 그래서 1위 공장으로 옮겨가면 수송비가 좀 더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야. 그러면 A에 있겠어요? B로 옮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 집적이익 같은 걸로 이렇게 타당성을 다시 한번 따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점을 먼저 조사하고 이 지점이 임금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어떻게 수정되는 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집적경제 이점에 따라 최적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단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하고 삼각형을 입지삼각형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인데, 이건 또 너무 어려워서 공부가 무지하게 됐을 때 해야 될 이야기겠죠. 지금 하면은 이제 고민하죠. 이거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데, 순차적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걸 순차적으로 안 가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래쉬인데요. 래쉬는
뭐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뭐 확인 없이 바로 일단 설명하고 볼게요. 이 베버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레시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인데 제가 항상 제목 잘 보자 그랬죠. 공장의 입지는 이 수요가 적어야 좋겠다고요. 최대일 때가 가장 좋다고요. 최대일 때. 이거 틀린 말이 아니죠. 공장이 뭐 싸게만 만들면 다냐? 레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베버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 베버의 입지론을 비판했다. 네. 왜 비판했느냐? 야, 기업의 목적이 뭐냐, 베버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업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윤극대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이윤극대화를 하는데 비용만 줄면 다냐? 비용 줄여봤자 하나도 못 팔면 어쩔 건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레시가. 그러니까 베버가 야, 뭐 하나도 못 팔게 하겠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베버가 레시가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대 수요가 가장 많은 쪽, 즉 공장은 모름지기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쪽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시는 공장은 도심 인근에 있어야 된다. 도심 수요가 많은 쪽.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주장한 학자예요. 그래서 둘 다 관점이 좀 다른 것 뿐이지 뭐 틀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레시는 최소 비용을 부정하고 총 소득이 최대하는 지점, 즉 수요를 최대하는 지점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익 때문에 기업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시장 중심지 근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요걸 또 그 밑에 이제 그린헛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절충해가지고 비용은 작고 수요는 많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뭐 나중에 보죠. 아이사드 뭐 그린헛 이런 사람들은 싹 그렇게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독일이라 그랬죠. 프랑스고요.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는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향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독일 하면은 낭만적이에요, 성실해요? 재미없고 성실하죠. 여기는 그 게르만 민족들은 대단히 성실하고 재미없고 머리 좋고. 근데 프랑스인들은 머리도 좋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성실한 쪽이에요. 조금 왠지 인생을 즐기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면 이쪽은 성실한 그 재미없는 가장이죠. 무뚝뚝한.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 이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러니까 둘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오래 했어요. 한 40년 이상 전쟁을 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시비를 거는 거야 그냥. 베버가 훨씬 똑똑한데 레시가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베버 뭐 너가 다 옳기만 하겠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베버가 가짜나 가지고 이제 대답도 안 했다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 입지 조건 그런 거 안 본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200쪽에 가시면 산업 특성에 따른 공업 입지 유형이다 그래서 첫 번째 원료지향형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시장장형이다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것도 시험에 조금 나오는데요. 이거를 외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영어 자체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박스 안에 보시면 핵심 정리해 보시면 2번에 원료지수라고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 원료지수를 기억하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공식을 이제 기억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조금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미안할 건 없죠. 이거 만든 거는 이제 배번데 국부원료. 그런데 이제 괜히 제가 미안하네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까 봐서. 그래서 제품물의 국보원료 중량의 비율을 원료지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원료지향형과 시장지향형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은 그건 답이 안 나와요.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논리를 만들자, 스토리를 만들자 그 이야기죠.
원료장량과 시장장량이다. 이제 일단 용어부터 볼까요? 이거는 공장이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냐? 원료지 근처를 향해서 가야 되는 향해 공장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봐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중량감소 산업이에요. 중량감소 산업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철광석이나 시멘트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입니다. 소위 중공업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공장도 크고 기계도 크고 어마어마한 거 막 소리도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들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뭐 두려운 정도로 큰 것들이죠. 시장장량은 공장이 시장지를 향해서 가는 거, 시장 근처. 그래서 이거는 중량 증가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량 증가 산업은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맥주라든가 콜라 같은 이 물장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장사. 뭐 소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즐겨 좋아하는 소주 뭐 이런 거. 그런데 일단 왜 그러면 이것들이 원료지 근처로 가느냐라는 거를 다 써놓고 볼까요? 여러분 쓰지 마세요. 여기까지 다 배울 필요 없거든요. 나중에 어차피 이해를 시켜버릴 거니까 안 써도 돼요. 물론 요약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보자 그 이야기죠. 자, 중량감소 산업이 뭐냐라는 걸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중량감소가 뭐냐? 철강이나 시멘트 공장 같은 건데 중량 감소.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요,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료 100을 투입하면 100톤 투입하면은 제품이 100톤보다 많이 나올까요? 뭐 쓸모없는 거 다 버리면 적게 나올까요? 그러면 중량이 결론적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늘었어요, 줄었어요? 이게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은 사실은 중량 감소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 기준이 수율이에요, 수율. yield. 그러니까 내가 100을 투입하면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또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까지 재활용하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한 거 버리면 거기서 또 막 금을 뽑아가지고 또 만들어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중량 감소 산업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배버가 돼보자고요. 배버. 여러분 여기 일단 중량 감소 산업인 시멘트나 철강 같은 경우는 자 원료나 제품의 무게를 먼저 따져요. 무게. 누가 무겁습니까? 자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그러면 이 무거운 원료 3배 이상 무거운데 이 무거운 원료를 거리가 멀리 수송을 해가는 게 유리하겠어요? 짧은 게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공장을 원료하고 가깝게 지어야 되겠어요? 원료하고 최대한 멀리 지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다 산속에 있죠. 이해하신 거죠? 저 대명콘도 단양 대명콘도 가다 보면 한일 시멘트 지나가거든요. 쌍용하고 두 군데 지나가요. 단양 쪽으로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다 산이고 그 산 보면은 싹 다 하얗게 발파하고 있죠. 거기서 석회석을 발파해 가지고 굴려요. 실제로 굴려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짊어지고 못 내려가. 그러니까 수송비가 안 들어가게 굴려버린다고요. 굴려버리면은 땅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중장비로 주워다가 컨테이너에다 올려가지고 그냥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이 든다고요? 거의 안 든다고요. 그렇죠. 거의 안 들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산을 자꾸 파가지고 저만큼 멀어지면 이제 좀 가져와야죠. 공장에 옮겨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량 감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원료 지향량이다. 이제 느낌이 좀 왔어요. 다시 말해서 원료 수송비가 제품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거 줄여야 되거든요. 원료지 근처로 간다. 이해하셨나요?
아까 시멘트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만 나누는 그걸 편제한다. 편제 특정 지역. 다시 말해 좁은 지역에만 있다. 이건 곡부적이다. 곡부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공업원자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위대한 민족인데 우리나라 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백두산에서 이렇게 일단 대맥이 흘러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쫙 이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줄기들이 뭐 차령산맥부터 막 쫙 이렇게 옆으로 갈비뼈 같이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호랑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토끼다라고 보는 일본 새끼들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이게 등이 휘어가지고 확 이게 지구를 대륙을 향해서 이게 으르렁거리는 거야 이게. 그래 보이잖아요. 꼬리를 뭐 호랑이 꼬리다 그러면 좋겠네. 토끼 꼬리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은 원자재가 꽤 많아요. 북쪽은 지질 구조가 달라요. 사실은 같은 나라지만.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무연탄도 좀 많이 나오고 텅스턴. 그다음에 텅스턴은 이제 탱크 만들 때 쓰는 강한 소재예요. 열에도 강하고. 그다음에 또 뭐더라? 구리 매정량이 세계 2위인가 그러죠. 북한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매정량을 가진 게 몇 개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있는 게 딱 두 개인데요. 석회석, 돌. 시멘트 만들고. 그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주로. 그것도 전국에 있는 게 아니고, 모래, 실리콘 원료. 모래야 뭐 바닷가에 많지 뭐.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게 실리콘 잘 쓰는 거예요. 모래가 많아서. 이해하신 거죠? 태양광도 이 실리콘 가지고 만들거든요, 태양광.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태양광 원료도 제일 많이 만들어요. OCI 같은 회사나 뭐 이런데. 그래서 어쨌든 뭐 콜란 그거 있는데 이게 전국에 다 있다고요? 막 보편적으로 있다고요? 특정 지역에만 있다고요? 그거는 공장을 그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장을. 그 다음에 원료가 섞기 쉬워요. 예를 들어서 어묵이다. 어묵 뭘로 만들죠, 여러분? 그럼 생선이 썩은 다음에 만드는 게 어묵이에요? 신선할 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잡자마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산 어묵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잡자마자 뭐 가공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걸 진짜 부산에서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다. 통조림 어묵 이런 거. 자, 여기 아까 시멘트는 원료 주기수가 30분의 100이니까 3.3이다. 이 이야기는 1보다 크다. 즉 원료가 무겁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는 무거운 원료 수송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원료 제한량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건 뭐냐? 잘 보세요. 중량 증가 산업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개념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얘랑 반대니까 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사실은 따로 이해할 필요도 없죠.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콜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원액을 미국에서 1톤을 가져왔어요. 1톤. 콜라 원액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빤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엿처럼 조청처럼 끈적끈적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 물 타가지고 이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원액을 가져와 가지고 뭐 여기 통에다 원액을 부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실컷 담아. 원액이 있으면.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이것저것 집어넣고 이제 뭐 이게 휘젓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다 열받으면 침도 뱉고. 그래가지고 병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 탄산가스를 밀어 넣는 거예요. 탄산. 병입할 때. 그래서 이제 이게 빵 따면은 이제 거품이 푹 올라오는 게 압력이 갑자기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탄산가스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기화열 때문에. 기화하면서 이제 목에 열을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하면 1톤의 원액만 가져오면 물을 20배 희석해가지고 20톤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종량이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콜라는 다 설탕물이에요, 그거.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다, 그거. 그냥 시원하기만 하지. 네. 그래서 중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결국, 자, 배버처럼 생각해보면 이 사람처럼 생각하자고요. 자, 원료나 제품의 무게를 봤더니 누가 무겁냐? 제품. 이번 제품이 무겁네? 그럼 무거운 제품을 수송거리가 길어야 좋겠어요? 짧아야 좋겠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아예 콜라 병째로 저 미국에서 가져와야 된다고요. 원료만 비행기로 가져오고 제품은 한국에서 만든다고요. 그렇죠. 시장 근처에서.
이해하셨어요? 혹시 코카콜라 바틀링이라고 코카콜라 병에다 담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 유명했는데 그거? 독산동 아세요, 독산동? 원해대고 지나가지고 쭉 큰 길 따라 나오면 독산동에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고 지금은 옮겼고. 그러니까 서울 바로 밑에 있다. 서울 바로. 왜냐? 콜라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서울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 근처에 있잖아요. 아니 그럼 부산 사람들은 콜라 안 마시냐? 그냥 차로 갖다 줘버리면 되니까. 가까우니까. 우리나라는 뭐 길어봐야 400km예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중량증가산업은 제품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장 근처로 가는 것이고, 즉 제품이 많이 든 거죠. 아까 물 같은 거 이런 거는 꼭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전국 어디나 있는 거예요? 이런 보편원료. 또 아시죠, 여러분? 신선도가, 제품 신선도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콩나물 같은 거예요. 콩나물. 주부들은 잘 아시죠? 콩나물이 햇빛 보면은 말짱한 거예요? 파랗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당 콩나물은 그 요즘 기억하십니까? 다라이에다가 까만 비닐을 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가져오는데 기억하세요? 그것도 새벽에. 왜냐하면 햇빛이 안 들어가게. 그래서 그러려면은 저 중국에서 길러가지고 막 보름간 와야 되겠어요? 배 타고 와야 되겠어요? 저 어디 근처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에 납품하는 것들은 다 경기도에 공장이 있죠. 뭐 이제 풀모처럼 좀 큰 회사는 저 아래 증평 쪽에 있는데 아마 거기가 음성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공장이. 증평이 아니고. 콩나물 공장이. 아니면 포천 쪽에도 있을 겁니다. 그 회사 공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품 선도가 중요한 것들은 시장에서 뭐라 했는데 갖고 와야 된다고요? 갖고 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20분의 1이니까 0.05. 1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원료지수가 1보다 작은 것들은 시장 지향형이다.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정리를 하면 자 이걸 외우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은 없죠.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 게 일단은 우선이다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해를 해서 우리 시험에서는 논술형이 아니잖아요. 다음 원료지향형 산업의 조건을 5가지를 상세히 기술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묻지 않잖아요. 동그라미 1번. 중량 감소 산업은 시장 지향형 산업이다. 그러면 X 이렇게 찾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신다. 자, 그래서 200쪽에 자, 괄호 1번, 2번에 원료지하고 이제 뭐 소비지 지향형 그랬는데 핵심 정리로 그냥 정리할게요. 거기 큰 2번에 원료지수 입시 중량 그랬는데 일단 둘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원료지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기억한다고요? 원료지수. 그래서 제품분의 원료 이렇게 팍 줄여서 기억하세요. 뭐 제품 중량분의 국지원료 중량 그러면 위에가 글씨가 6글씨나 돼가지고 안 외워지거든요. 제품분의 원료 팍 줄여가지고 핵심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박스 보니까 원료장형은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죠. 중량 감소 산업이죠.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 입시 중량은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이용하는 공업이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뭐 어묵 그런 거 하나 써놓으시면 좋죠. 뭐 어묵 통조림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장장형은 제품 수송비 많이 든다. 중량 증가 산업이다. 원료지수가 1보다 작다. 부패하기 쉬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중간 지향형 산업이다 그랬는데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은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이적 산업이다 또는 이적 지점이다, 환적 지점이다 또는 중간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 여러분 제가 포항제철은 A지역에 있다 그랬죠. 내륙인 B지역이 아니고. 왜 A지역에 있느냐? 여기 이제 중간 지점인데요. 원료 산지가 여기 있었죠, 여기. 아까 호주, 얘를 제가 호주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주로 수도권이죠.
그 딱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A죠. 포항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중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다 아닙니까? 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포항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원료를 배로 싣고 와요. 그러면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하역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역. 그 다음에 자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철근을 만들었거든. 이제 실어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에다가 실어야 되니까 그냥 땅바닥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상차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차. 그런 다음에 차로 붕 하고 오겠죠. 이와 같이 이 중간 지점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환적이래. 환적. 이걸 환적 지점이다. 환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꾸어서 적재하는 지점이다. 교통수단이 계속 똑같은 배라고요. 배에서 트럭으로 바뀌었다고요. 바뀌었다. 예, 그 이야기. 그죠? 이걸 뒤집어서 적판 지점이라고도 해요. 적판 지점. 그래서 영어로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적 지점에 다를 이자. 다른데 적재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러느냐?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 중간 지점. 이렇게 우리가 원료 산지하고 제품 시장 가운데 환적 지점이 생길 때는 환적 지점에 공장을 짓는 게 가장 유리해요. 이미 아까 설명이 됐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원주가 좋은데 원주에다 지으면 안 됩니까? 원주?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만약 A가 공장이 있다면 비용이 얼마만 드냐?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까지 딱 4개 비용만 들어가요. 그런데 만일 원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와요. 2번까지는 동일해.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시장까지 또 싣고 가야 되니까 6번. 비용 항목이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2번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거기서 만들어야지. 다른 데를 끄집어 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걸 중간 지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소비성과 원료산지 사이에 교통수단이 바뀌는 지점인 중량전환지 또는 이적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중간 지점이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산업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3번 중간 지점의 소비시장 또는 원료시장까지 거리에 따라 다양한 수송수단 트럭이나 기차 등을 선택함으로써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와 같이 이적 또는 중간 지점이 되는 곳 이런 데에서는 공장을 거기다 짓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4번은 쉽죠. 노동지향 산업인데 노동의 양과 질이 지역 간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에 생산 비중, 임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양질의 노동력을 값싸게 조달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섬유, 의류, 봉지산업, 신발업 같은 것들. 여기 국내에 거의 없죠 이제. 왜냐하면 국내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지금 어디로 다 가 있어요? 동남아죠, 동남아. 동남아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 많이 갔는데 베트남도 인건비가 꽤 올랐죠.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많이 가는 데는 이제 미얀마 이런 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동남아는 아직도 지역 간에 인건비가 격차가 심한 데니까 나중에는 더 들어가겠죠. 뭐 캄보디아나 뭐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건 뭐 옮기기가 쉬워요. 뭐 꼴랑 트럭에다가 틀만 실으면 되니까. 틀하고 뭐 이제 실 같은 거 원부자재 좀 싣고 가서 천 이런 거 좀 싣고 가볍잖아요. 천 쇳덩어리보다는 가가지고 뭐 내려놓고 도로 또 사람 모아가지고 뭐 바느질을 가르쳐가지고 하면 되죠. 우리 아시아권 사람들은 전부 손재주가 좀 좋아요. 젓가락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바느질 잘 합니다. 어디 가도. 또 동남아 사람들은 말도 잘 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더럽게 안 듣거든요. 내일 좀 특근 좀 합시다 그러면은 아니 저 약속 있어요. 안 나오고. 오늘 야근 좀 해야죠 그러면 아니 저 얘 때문에 안 돼요. 안 나오고. 옛날에 우리 안 그랬잖아요. 70년대에는 야근 그러면은 뭐 전부 다 앉아서 야근 욕하면서. 근데 뭐 요즘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6번이 탈족 산업이죠. 탈족이라는 게 벗어날 탈자 발족자예요. 발을 벗어났다 그 이야기. 발. 전통적 입지결정 요인이 원료의 중량 또는 원료의 운반 비용은 상관없이 입지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랬죠. 그래서 최근 급성장을 보이는 금융, 보험 등등등 또는 고도의 첨단 산업 등등등. 뭐 금융 같은 산업들은 저희 거리가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인력들이 많은 데가 좋겠어요. 고급 인력이 많은데
이해하셨나요? 예. 이해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럼 다른 걸로.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급여가 약합니까? 셉니까? 세죠. 또 삼성전자가 만드는 핸드폰은 꼴랑 조그만한 게 보통 100만 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할 때 이 트레일러에다가 실는다 하더라도 다른 거 뭐 과자나 이런 거 실을 때에는 꼴랑 실어봐야 1억인데 삼성은 100억어치 신단 말이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보통 보험 포함해 350 정도. 그러니까 350 써봐야 100억인데 그까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꼭 부산에 있어야 된다고요. 머리 좋은 애들은 부산까지 안 가니까, 지방 안 가니까 저 수원 근처 화성에 있다고요. 수원 근처.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이 탈쪽 산업, 하이테크 산업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고급 인력을 구하기 쉬운 데로 주로 가는 거지. 웬만해서는 안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게 그 평택입니다. 평택. 평택 고덕 쪽에 지금 새로 짓고 있죠. 국제산업단지. 거의 한 1000만 평 돼요. 삼성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쓰죠. 그래서 그러고 뭐 그럼 LG는 뭐 많이 내려가냐? 아니에요. LG는 진작부터 평택에서 끝냈어요. LG 공장이 가장 큰 게 저는 이제 전자 쪽은 아니었지만 가봤으니까 대충 알죠. 오산, 평택 이쪽이 전자 쪽이 가장 많아요. LG 화학 같은 경우는 저 아래 여천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전자 쪽은 애들이 지방으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평택 정도까지 그런 걸 탈쪽 산업이라 한다. 대략 이해하셨죠, 그죠? 예. 월급은 LG가 많이 주는 거예요? 삼성이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 뭐 농담으로 물어본 건데요. 똑같은 걸 만드는데 삼성이 훨씬 많이 주죠. 대신 일은 더럽게 많이 시키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